주택연금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국가에서 해주는 일종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인데요. 노후 준비가 조금 덜 된 사람은 이거 괜찮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다. 제 주위에 보니까 자식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 나또가 사촌인데 넘겨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택연금 빼가 아주 풍요롭게 쓰다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얘는 다 뭐예요? 연금 순수한 내가 얼마 납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목이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왜 영목이지나 그러나 하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기간, 그죠? 기간이 있고 이게 이제 돈이잖아요. 우리가 모기직 하는 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 잡혀서 돈을 매덕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자하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죠. 이게 이제 모기지거든요. 근데 영모기가 나온 이유는 주택연금은 똑같은데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난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씩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모기지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자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도 국가에서 이거 다 되겠다. 라는 거예요. 오래 살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 들어가요. 자기가 이렇게 주택연금이나 나중에 농지연금 이런 거 들 때 이거는 내가 오래 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중간에 해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보증금이라든지 이자가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복리로 다 계산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해버리면 손해가 좀 큽니다. 자, 그래서 가입 요건 한번 보면요. 부부 두 사람 중에 55세 이상인 사람이 한 분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수량이 난 다주택자라서 못 드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주택자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에 공시가격으로 자기 모든 주택을 합쳐가지고 12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집이 두 채, 세 채라도. 그 중에 한 채를 가지고 이제 이걸 둘 수 있겠죠. 네. 아니, 두 채 됩니다. 과거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불과 2, 3년 전인가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됐어요. 이 다주택자일 때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합산해서 12억 이하면, 되고 12억 초과해도 조건부가 있습니다. 3년 내에 팔겠다. 3년 내 한 주택 처분 조건으로 또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더 연금 준비,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가 좀 취약하고 하니까 연금 준비를 하라고 이제 장려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12억에 하면 가능하고요. 자, 그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이행하는 거죠. 연립.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분양해놓은 주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택도 되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되고, 그냥 연관한 건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거주 요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실제 거주 안 한다든지 하면 이게 해지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죠. 자, 기타 자격으로는, 이게 이제 주택연금을 들 나이가 되면 치매 환자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분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년 후견 제도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신멀쩡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만들어서 이분을 이름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거 하려면 자식들하고 논란이 많아요, 잘못하면. 어쨌든 간에. 자식 아닌 사람으로 세울 수가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이 성년 후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 때문에. 자, 주택 가격은, 월 지급금이 기준되는 주택 가격은,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12억에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12억은 공시 가격이거든요.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근데 시세는 그거보다 한 20, 30% 높잖아요. 자, 근데 나의 연금 계산은 시세로 한다고요. 거의 매매가 수준. 감정가는 매매가를 보면, 자, 이 시세잖아요. 아파트는 부동산은 시세. 그 다음에, KB국민은행 시세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자, 시세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독주택 경우 같은 거. 그럴 때는 감정기간 평가를 한다.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월 지급금은 부부 두 사람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연금이에요. 두 분 다. 상당히 괜찮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배우자하고 다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책정하고, 만약에 조기 사망을 해가지고 잔존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상속됩니다. 그대로. 상속되는 거고. 근데 이게 웬간하면 이 상속까지 가면 내가 받았던 것보다, 예상보다 빼는 돈이 많아요. 보증료라든지 이자, 복리 이자로 다 따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빠진다고요. 해지하면. 해지 안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해지 안 하면, 그러니까 해지하면 손해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좀 높을 수가 있다. 네. 부도 소유했을 때, 네. 또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사람한테 있어요. 반만 부부로 하면, 부부로 같이, 그 집에 대해서 평가하니까 부부 같이 가입되는 거죠. 아니, 아파트가 공동 소유라도 상관없어요. 공동명의라도 상관없고, 이게 이제 신탁, 예, 잠깐 뒤에 장에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신탁으로 할 때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담보로 해서 하느냐. 이게 따라서 담보로 했을 때는 부부 소유가 아닌 사람은 불리해요. 이혼을 하거나 어떻게 해버리면 좀 불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뒷장에서 한번 쭉 보도 나옵니다. 자, 담보 방식을, 어차피 담보인데 이거를 갖다가 저당권식으로 하는 담보 방식과 아예 이걸 공사에다가 소유권 이전하는 신탁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저당권 방식은, 내 집이 그래도 내 집 같은 생각은 들잖아요. 저당. 등기부에 내 이름이 돼 있다라는 만족감이 오지만, 신탁 방식은 신탁 공사에 신탁 등기해가지고 거의 소유권을 넘기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당권 방식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 이름으로 된 집으로 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아내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신탁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 승계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집이 아파트가 크든 단독주택이면 아니면 원룸 있는 주택에 우리 보통 4층에 살고 밑에 원룸 세 놓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방식으로 들면 보증금을 못 받아요. 월세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주택 연금으로 하면서 보증금도 좀 자유롭게 하겠다면 신탁 등기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신탁 등기로 내면 가입비 이런 게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아마 등기 내고 하는 그런 비용이.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좀 더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 상속, 이거는 법정 상속인으로 가는 거고 자식인데 가겠죠. 근데 이거는 신탁할 때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식이 미우면 다른 사람인데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신탁 지정인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부분의 주택이 아까 여러 가지 있는 거 되는데 얘는 좀 골치 아픈 집은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주상복합은 안 됩니다. 신탁 등기를 할 때. 주상복합은 이게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 봐요. 저는 정확히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주상복합은 신탁에서 안 받아준다. 그리고 또 일반 주택이라도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자 방식은 이거는 심플합니다. 그냥 이제 내가 저렇게 조금씩 받지만 그에 따른 이자가 이제 계속 복리로 올라가는데 본인이 가입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CD, 즉 양도성 예금 정서의 이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코픽스 금리라고 해가지고 은행들 간의 거래 비슷할 때 나오는 그
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둘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얘가 좀 더 깨끗하다 그럴까? 공정성이 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들 때 그냥 임의로 선택하면 그 금리가 가는 대로 이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수령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자, 3억짜리, 보통 3억짜리 아파트 잘 없어요, 요새. 그래서 100만 원도 안 돼요. 70세부터 받는다 해도. 그죠? 이런 거고, 뭐 한 6억, 한 200만 원 받으려면 7억짜리 정도 돼야 되네요. 200만 원 해서 70세부터. 그러니까 65세부터 받으면 더 줄겠죠. 미리 받으니까. 그렇지만 주택연금 가급적 그래서 좀 늦게 받는 게, 좀 더 마지막 그걸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찍 돌아가시면 또 그 자식인데 가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받는 거는 지킴이 통장으로 가서 185만 원까지 지킴이 통장에 납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85만 원 이상 입금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신청할 때 다른 일반 계좌로 두 가지를 신청해야 되겠죠. 자기 받는 액이 높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유자 문제. 부부 가입자 중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뭐 이혼이나 재혼 시 배우자는 주택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 소유자가 이럴 때는 또 누가 중요하다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가입 방식은, 이게 이제 일반형, 대부분 사람 일반형이겠죠. 일반형은 아까 설명드린 55세 12억 이하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보통 집에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갚고 나머지 돈으로 연금화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좀 이제 살기 좀 어려운 사람, 자기 주택이 그 기준시가를 2억, 그러니까 뭐 3억 정도 매매가로 3억 안 되는 그런 집을 1주택자고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최소 기초연금은 받고 있는 조금 어려운 사람인데 대해는 최대 21%까지 그 연금을 더 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출한도락 하는 거는 내가 목돈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목돈으로. 그래서 총 그 주택 가격 따져가지고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그 대출 한도 중에서 50%까지 인출을 목돈으로 뺄 수 있고 이거는 대출 상환형이니까 90%까지도. 사실 이거는 연금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출 다 갖고 나면 그 연금 받는 게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증료율이 아까 이자도 복리로 계산되지만 이게 이제 아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물론 지원은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디펜스 차원에서 초기 보증료가 전체 그 금액의 1.5%가 들어가고요. 대출 한도의 1.5%겠죠. 연 보증료는 매년 0.75%씩 보증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현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쌓이기만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연금을 하겠다. 뒤에 농지연금도 나오지만 농지연금 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해지 안 하면 이거 암만 많아도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해지했을 때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거예요. 해지를 중간에 해지하면 네가 만약 2년 있다 해지하면 이 연보증료 이거 다 합산하고 이거는 계속 장부상에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자기 받은 돈에서 이자 아까 코픽스 금리냐 CD 금리냐 그에 따라서 이자 복리로 다 계산되고 그래서 중간에 해지해 버리면 상상외로 이자가 빠지는 금액이 많은 거예요. 다 복리로 또 계산되니까. 자,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주택 연금을 아주 나쁜 연금이라고 유튜브에 굉장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해지하면 나쁜 연금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나는 내가 살잖아요. 저서 받는 돈보다 내가 사는 게 그 주비도 안 내잖아요. 그것만 해도 내가 7억짜리 집에 살면 그 주비가 몇백만 원 이자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게 머물면서 돈도 타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할 때는 뭐 이런 것들 누적되지 실제로 사망 시에 정산되는 개념이고요. 연보증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타 이 비용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타 이 잔잔한 비용이죠. 법무사비라든지 이제 등기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그리고 감정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이거 집을 가면 나는 그 매매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감정하겠다 하면 본인 비용으로 감정해서 주택연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받으면 또 좋은 점은 세제 혜택이 제법 있어요. 세제 혜택이. 이건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등록 면허세에서도 50% 감면, 뭐 300만 초과에서도 하여튼 50% 이렇게.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니 뭐 채권 보통 이런 것도 면제고 또 매번 우리 재산세 내는 것도 뭐 재산세는 크게 면제 안 되네요. 25% 감면해 주고요. 뭐 이런 식의 세금 혜택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다. 그런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수령 방식은 대부분 종신으로 받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종신이나, 받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종신이나 종신혼합. 종신혼합은 이제 일부 목돈으로 받은 거죠. 그것서 이제 인출 한도는 50%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나 아니면 자기는, 나는 20년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확정형으로 하면 금액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도 할 수 있고, 또 대출 상환은 이렇고, 아까 우대도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도 해지하면 3년 내에 재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값이 확 오르면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가입하고 이렇게는 못하게 한다. 해지하려면 빨리 해지하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연보증료나 이런 게 많이 안 붙잖아요. 빨리 해지하면 크게 손실은 없죠. 그러나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어서. 이제 주택 변경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받은 금액하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적으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데, 뭐 본인 사망하면 아까 남편 이름으로 집이 돼 있어요. 근데 빨리 등기를 배우자로 이전해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부부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기를 돈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케이스도 있는가 봐요. 뭐 하여튼 등기 안 하면 또 채무를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 등기한다는 의미는. 그게 다각속 담보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시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면, 예정대가 실행되면 이거는 이제 소유권 상실된 단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비거주 시. 근데 내가 뭐 아파가지고, 요양시설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타당하게만 성립하면 문제 없는데, 그냥 해외에 어디 간다든지 딴 데 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밝혀지면 직업 정지되고 해지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미처분 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인데 주택 이거 매도하기로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매도를 3년 내에 미처분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용도 이외로 다른 목적으로 뭔가 쓴다든지 하면 중지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의사항은 신청금, 감정료 이거는 얼마 처음에 가입할 때 약간의 목돈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단점이 물가 상승률이 전혀 안 돼요. 마치 공적 연금 같은데 이건 연금이 아니잖아요. 나의 대출로 나의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처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딱 초기에 계약할 때 정해진 만약 100만 원 딱 정했다 하면 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가가 오르면 올수록 나의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거에 염두를 두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물가를 어떻게 반영해주는 그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물가 반영은 없습니다. 아까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연금이 해지되니까 임대차 계약 제약을 아까 저당권 방식은 그 보증금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받는다든지 했을 때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해지 후 재가입 시 3년 내 이건 아까 했던 말들입니다. 자, 농지연금 들어갈게요.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입니다. 아까 주택은 55세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자고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가입 연령 뭐 이거 60세 이상 나오겠죠, 당연히.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농지 소유자가. 이게 이제 어려워요.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뭐 땅을 농가 밭이 갖고 있어도 영농 경력 쌓기가 쉽지 않잖아요. 5년간이에요, 그것도. 뭐 이분 실제로 이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영농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지 대장이나 이런 여러 서류들로 경감됐다, 영농 자격을 인정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 농지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은퇴 직불령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영농 경력 10년 이상을 또 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 농지는 아무 땅이나 되는 게 아니고 전, 답, 과수원. 좀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이런 땅만, 되고요. 소유하고 있고 영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상속해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2년, 아버지 보유한 것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소유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요게 이제 까다로운 게 요거예요. 주민등록상 자기 주소지가 농지에서 인접 시공도 되고요. 직선거리로 30km. 이게 지도상에서 이게 길 따라가는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이렇게 원으로 쭉 했을 때 반경 내 거주지하고 농지의 위치가 직선거리 30km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맞춰야 된다는. 자, 근데 2와 3의 요건은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농지에는 앞에 이거는 안 보겠다 이 소리죠. 자, 농지 가격은 개별 공시 지가인데 지가하고 이거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이게 90% 이거 두 개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가격은요. 개별 공시 지가하고 감정 가격의 90%. 좀 낮게 책정되는 기분이 들죠. 이제 연금 지급 방식이 한 대여섯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은퇴 직불령은 아까 10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 이런 거는 강정 평가를 또 따로 해야 된다라는 제약을 두고 있고요. 자, 제외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중에서 만약에 아까 전, 답 뭐 이런 거라도 저당권 잡혀 있는 농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도 안 되고 불법 건축물이 또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공동 소유가 되는 부부 간의 공동 소유는 상관없는데 제3자가 껴 있거나 뭐 자식이 들어와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 농지 뭐 일로 도로 나겠다고 이미 확정돼 있는데 그 미래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이것도 좀 애매하죠.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땅. 이게 어떤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맹지 같으면 앞에 그 맹지 앞에 가르고 있는 그 땅 주인이 크레임을 강하게 하면 또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농기계가 진출이 하여튼 어려운 농지다. 옛날에 뭐 산 같은 데다가 밭으로 됐는데 실제 저게 경운기가 들어가기는 올라가기는 어렵다. 뭐 이런 땅이 거의 산 같은 전도 있거든요. 산 속에 있는 전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매, 공매 해가지고 취득한 농지를 단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거주지 또는 또 직선거리 300% 이내면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농지연금은 이거 경매 공매 해가지고 연금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약간 투자성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제약도 있는가 싶습니다. 자, 농지연금 부부, 이런 특징이 있다. 종신지부, 영농, 임대 소득이 가능하죠. 내가 사는 건 아까 주택임금은 내가 사는 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숨어 있지만 크다는 거고, 얘는 영농을 해서 임대소득 그대로 다 챙길 수 있죠. 그죠? 다 챙길 수 있고, 또 국가에서도 보장해 주는 거고요.
또 이것도 똑같이 주택연금처럼 남으면 상속되고 모질해도 더 청구 안 한다. 뭐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 재산세 감면도 6억 기준으로 해서 전액 감면되고요. 초과농지는 6억 원까지 해당하는 재산세 감액해 준다는 소리고, 압류도 불가하고요. 예. 지킴이 통장 185만 원까지요. 예. 자, 지급 방식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1번으로 받겠죠. 매월 종신 정액형으로 일반적으로 받고요. 전후 후박형도 쓸 때 있어요. 앞에 10년은 더 많이 받고, 그 뒤로는 작게 받고, 이것도 이제 젊었을 때 그래도 조금 움직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시 인출도 가능한가 봐요. 이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기간 정액형도 있고요. 이제 경영 이양형은 내가 5년에서 10년 어떤 약정한 다음에 이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은퇴 직불형인데, 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에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이거에 갖는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농지를 젊은 층 사람들인데 일정 기간 임대시키고 자기는 농사 안 짓는 거죠. 그래서 시키고 일정 후에 소유권마저도 이전하는. 그러니까 농지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농지를 맡기고 내가 농사도 안 짓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나이 제한도 여기서 65세부터, 아까 60세인데 이건 65세부터 해서 84세 사이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돈이 좀 더 많겠죠. 직불형, 직불금, 뭐 임대료, 농지연금과 함께 더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 비용은 뭐 법무사 보수하고 해지 비용은 가입자가 낸다라는 거. 건조당 비용은 공사에서 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주택연금에서는 보험금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 보증료, 초기 보증료 뭐 1.5%, 뭐 연보증료 0.75%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증료가 있는 택이에요. 위험부담금. 이게 보험 성격이에요.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0.5%씩 얘도 보험료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간에 해지 안 하면 그냥 장부상의 돈이에요. 내가 해지했을 때 저거를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령금에 대한 이자는, 얘는 이자가 좀 매년 정해지는가 봐요. 2.5% 25년 2월 기준으로 고정금리로 하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건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급액은 농지연금이 나와요. 아까 3억에 주택연금은 1억에 1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한 90만 원 좀 넘었잖아요. 이건 127만 원이에요. 70세 받는 기준으로 3억에.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더 많이 주죠. 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농지주택은 내가 사는 혜택을 누리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사는 혜택은 안 누리니까 아마 책정이 다른 거 아닌가. 돈 가치는 비슷해도요. 농사를 직접 못 짓는 거예요? 네? 짓는 거예요? 저걸 받을 때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지을 수 있죠. 농사 지어가 수도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은퇴 직불형만 젊은 사람인데 농사 그것도 맡겨야 돼요. 아까 돈 받는 방식 중에. 그거 했을 땐 딴 데 맡기면 내가 돈을 더 받죠. 내가 지어가지고 소득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집도 내가 월세 놓을 수 있잖아요. 월세 놓을 수 있는데 아까 그냥 담보 방식이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거고, 그거는 신탁은 보증금도 받고 그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농지 구입은 농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그거는 이제 농지법에 따라서 내가 뭐 농사 짓겠다 하면 구입할 수 있겠죠. 자기 주소지도 아마 농지법에 따라서 내가 농지 구입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고, 보통 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 짓다가 이제 힘들어하면 농지연금화 시켜서 그거를, 아니면 자손이 내가 저 농지를 내가 상속 받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인데 생활비를 좀 주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또. 네. 예. 자,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어요. 농지법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몇 평 이하는, 과거에는 300평 이하는, 저도 농지를 산 적이 있거든요. 300평 이하는, 저는 뭐예요, 그거?
텃밭 그걸로 개념으로서 인정해 줬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막 그런 거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농지를 못 사게끔 100평 이하인가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농지 가격이 1억 원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아, 이거요? 1억 원. 아, 이건 예시라서 땅 가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땅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하는데 1억 5천도 있을 수 있고 뭐 5천만 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금액이 작겠죠. 저거는 저기죠. 그 공시지 가격. 아, 이거요? 공시 가격, 아, 이것도 매매가일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네.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아마 주택연금은 그 매매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금액 레벨로 만든 거로 봐서는, 매매가 책정하기 쉽지 않을 건데. 아, 감정가. 아까 공시가하고 감정가의 90% 중에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 가격일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전답 과수만 전달했잖아요. 네. 네. 그냥 배지면서 지금 농사 짓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는 인정해 줄 수 없는 거고, 아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되고, 그냥 돼지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뭐 전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 그 손해자가 더 크잖아요. 돼지가 더 훨씬 가치가 높은데. 자, 산지연금은 간단합니다. 산지연금은 사실 연금이라기보다는 그 산림청에서 사유림 매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40% 주고 연금으로 60% 10년간 지급한다 이런 거고요. 지급 방법은 뭐 일단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매매 가격은 이렇게 정한다. 근데 요거는 이런 내용보다 절차를 보시면, 즉 결국 내가 임야, 그게 농지가 아니라 임야를 갖고 있다면, 아 이거 그 가치가 없어, 매매도 안 된다 이러면 자기 그 임야에 있는 그 국유림 관리소에다가 가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겠다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좀 잘 없어요. 그래서 매도 아까 그 관리소에 가서 내가 이 집 팔겠다 하는 의향을 이야기하면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확인도 기관에서 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서 사겠다 그거 알려주면 이제 그 매매 협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협의했는 거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하면 이건 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가격이 기관에서 감정평가했는 가격 가지고 결정하고 이때 가서 이제 최종 계약 체결을 합니다. 계약 체결하고 나면 대금 지급이 이제 할 때 소유권 이전도 되겠죠. 소유권 이전 대금 매매니까. 실제 매매인데 매매 대금 40%만 즉시 받고 60%는 10년간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림청에서 그냥 이거 보면 연금처럼 떠들어서 연금이지 이게 연금이라고 보기 좀 무섭죠. 근데 연금이라고 나오긴 나오죠. 이렇게 사유림 분할 지급 사유림 매수 사업 해가지고 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나오고요. 산지연금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사유림 매수제도. 그 다음에 그 대신 요거는 좋은 점이 내가 이미 매매했고 내가 천천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를 받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기간에 10년간 나눠 받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내가 추가로 받죠. 지가 상승분도 반영해 준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